오늘은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이제 교재를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은 우리가 일부로서 참고하고 있는 보다 더 큰 시스템과 관련한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관련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체성이란 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는 누구이냐, 나는 누구이냐라는 개념인데 이 나는 누구이냐라는 것이 어떤 보다 큰 시스템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이냐 이 말이죠. 그럼 속해 있는 시스템이 뭐냐를 보면은 우선 우리 가족에 속해 있죠. 그다음 가족, 그다음에 이제 직업, 어떤 직장, 어떤 전문 분야, 우리 일하고 있는 전문 분야에 속해 있잖아요. 그 위에 보면 지역 사회에 속해 있고, 그다음에 또 국가에 속해 있죠. 국가 위에는 뭐가 있죠? 세계에 속해 있고, 세계 위에는 또 뭐가 있죠? 우주. 이게 다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런 속해 있는 이 시스템 속에서 나는 누구이냐와 관련된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가족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족과 관련해서 난 누구냐 한다면 난 누구의 아빠고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엄마고 이런 개념을 가겠죠. 근데 이제 어떤 이러한 전문 분야로 올라간다면은 나는 누구냐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체면 치료사고 뭐 교수고 뭐 어떤 회사의 부장이고 이렇게 갈 거예요. 이제 지역 사회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 사회. 나는 인천시에 또는 뭐 어떤 부천시에 부천 시민 뭐 예를 들어서. 근데 더 올라가면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속에서 나를 보면 나는 누구냐? 그냥 그 뭐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거는 정체성이라고 볼 수 없죠.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고유한 독특한 남들 구별화되는 차별화되는 그런 존재로서 나는 누구이냐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스템 속에서 나는 누구이냐? 또는 세계라는 시스템 속에 나는 누구이냐? 그것도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그런 존재로서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럼 너무 이제 좀 막연할 수 있는데 이제 저는 감히 사랑의 치유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랑의 치유사. 치유사는 참 많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랑의 치유사는 없더라는 거죠. 저는 진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진짜 사람을 사랑하고 저랑 상담하는 분, 저랑 이제 교육을 같이 하는 분 정말 제가 좋아하거든요. 정말 사랑이 깃든 치유와 변화와 교육을 저는 해야 된다고 이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사랑의 치유사라고 이런 걸 이제 붙이는 그런 거죠. 이 세상에 나만큼 사랑의 치유사가 있을까? 뭐 모르겠어요. 또 자기 도치일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자기를 이제 인식하는 이 개념 정체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보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의 헌신 대상은 누구인가, 나의 임무와 미션은 무엇인가. 즉 뭐냐면 이 정체성은 사명과 관련이 되는 사명. 자, 나는 누구인가가 이제 역할과 관련해서 난 누구인가를 봐야 돼요.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저는 감히 이제 사랑의 치유사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랑의 치유사라는 역할과 관련해서 난 누구인가? 이거죠. 헌신 대상은 누구인가? 헌신 대상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 속에 나의 가족. 세상 속에 나의 가족. 그러니까 세상 속에 나의 아들과 같은 존재, 나의 딸과 같은 존재, 나의 부모님과 같은 존재, 그런 사람 있을까요? 자, 세상 속에 나의 가족들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내가 막 도와주고 싶고, 그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막 나로 인해서 그분들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제 친가족들한테 잘해주고 싶은 것처럼,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잘해주고 싶은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도 이 가족 같은 그 대상에게는 뭔가를 잘해주고 싶을 거란 얘기죠. 그 세상 속의 가족들한테 잘해주고 싶은 그게 뭐냐면 임무와 미션이 되는 거예요. 임무와 미션.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세상 속의 나의 가족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느냐. 이제 저의 경우는 이제 사랑의 치유사기 때문에 헌신 대상은 이제 마음에 이제 상처가 있는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또 그게 몸과 마음, 영혼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이런 분들이 저희 헌신 대상이고 그런 분들이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유와 변화를 도와주고 자기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이제 그런 임무와 사명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두 번째 이야기하는 이 정체성 나는 누구이냐는 뭐냐면은 바로 나의 사명과 관련해서 자 나의 사명과 관련해서 나는 누구이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체적으로 보면 전체로서 우리의 신경체계와 정체성 관련이 되는데 전체 신경체계를 관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망상체, 면역체계, 내분비체계와 정체성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상당히 부정적이라면은 우리 신경체계도 부정적이겠죠.
면역 체계도 부정적이겠죠. 그래서 정체성이 무너지면은 신체, 몸도 무너지는 거죠. 되게 암에 걸리는 사람들은 보면은 한 3년 전부터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살아서 뭐해?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 세상에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뭐 이와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체성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몸의 어떤 약한 부위에 암세포가 활성화되고 어떤 사람은 위암에 걸린다든지 어떤 사람은 간암에 걸린다든지 어떤 사람은 뭐 대장암 이렇게 다양한 그런 암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자아 정체성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신체도 같이 무너진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정체성이 면역 체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또 망상체 내분비 체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중인격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제 다중인격은 두 가지 이상의 인격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인격일 경우에는 안경을 썼는데 B 인격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갑자기 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안경을 안 껴도 되는 거예요. 네. 왜 하루에도 뭐 여러 가지 인격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안경을 쓰는 인격과 안경을 쓰지 않는 인격이 있더라는 거죠. 뭐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이 당뇨병도 이제 같은 원리인데, 분명히 당뇨 수치가 높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인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른 비인격이 돼버리니까 당뇨 수치가 없어지더라는 이야기죠.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제 이 정체성과 신체는 하나의 묶음으로, 즉 심신상관성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의 묶음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에 따라서 당뇨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 이거는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체성이 바뀌면 우리 몸도 바뀐다. 자,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바꿔줌으로써 우리 몸을 치유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암 환자를 치료를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암에 걸린 100명, 암에 걸려서 회복이 된 100명을 연구를 해봤어요. 100명. 근데 이제 이 100명은 다양한 치료 기법을 썼어요. 어떤 사람은 방사선, 어떤 사람은 식이요법, 어떤 사람은 세면요법, 어떤 사람은 또 뭐 수술, 뭐 다양한 기법을 썼는데 이제 그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나는 반드시 살아난다. 그리고 내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 이 치료 기법이 나한테는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와 같은 정체성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뭐 체면 치료이건 식이요법이건 운동요법이건 뭐 어떤 그 치료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체성에 대한 신념 때문에 암에서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암 환자를 치료할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항상 하게 되죠. 암에 걸린 것이 지금은 많이 원통하고 화가 나고 원망스럽겠지만, 근데 암에 걸린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암에 걸린 게 어떤 점에 있어서는 좋은 것도 있어요. 감사한 일도 있다는 이야기죠. 뭐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낀다든지, 또 내 주변에 어떤 친구나 지인이나 친척이나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든지, 앞만 보고 직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옆도 바라보고 뒤도 돌아보고 이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어쩌면 암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암은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감사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걸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왜 그걸 이야기하냐면은 이 암 자체를 거부를 하고 암에 대한 희생자이고 나는 피해자이고 나는 억울한 사람이고 자기 정체성 자체가 이제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10중 8구 암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암 덕분에 나는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주변 지인 친구들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냥 직진한 인생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균형 잡힌 어떤 삶의 소중함, 성공, 행복의 소중함을 알게 된 정말 혜택을 받은 사람이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새로운 긍정적인 정체성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분은 10중 8구 살아난다. 그래서 이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어떤 질병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 요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정체성은 아이덴티티, 다른 말 이제 the same, 똑같은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성격과 똑같다. 그래서 이제 정체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격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동기부여 강사이다라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분은 그 정체성에 맞게 성격이 개발되는 거죠. 막 활발해지고, 뭐 힘을 주고, 막 말도 잘하고, 뭐 대인관계도 잘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제 한숙 기사님도 이제 정치를 해보셨지만 나는 국회의원이다, 나는 시의원이다, 예를 들어 구의원이다 이런 정체성이 만들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성격이 달라지지 않나요? 그 정체성에 맞게 막 인사하고 내가 뭐 밥도 사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 박영보 기사님은 나는 마라토너이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 관리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사람들한테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이제 행복이사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졌으니까 행복이사라는 게 뭐예요? 행복을 전파하고 행복을 나누는 사람 또는 행복을 이끌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행복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본다면 이 정체성에 의해서 성격이 달라진다. 저는 정체성에 의해서 담배를 끊었거든요. 자, 2003년도에 제가 담배를 끊게 되었는데 그때는 정말 제가 담배 꼴초였죠. 하루에 2갑을 피웠는데요. 그때는 이제 스피치 교육을 할 때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1시간 동안 강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한 20분 강의하다가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와서 또 강의하고 또 20분 강의가 또 나가서 이런 식으로 제가 담배에 꼴초였는데 하루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큰 일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안에 있는 걸 모르고 밖에 이제 작은 일을 보러 온 여러 선생님들이 계셨죠.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정동원 코치는 어떻게 자기도 바꾸지 못하면서 우리를 바꾸려고 그러지? 자기 담배도 끊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 성격 개조를 시키지?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 그때 너무 제가 막 부끄러웠어요. 야,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담배도 못 끊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변화 코치인데. 변화 코치는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게 맞는데. 그날 바로 제가 담배를 끊었어요. 그날. 그 이후로 한 번도 담배를 쳐다본 적이 없었어요. 즉 뭐냐면 변화 코치는 자기를 잘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변화 코치는 맘만 먹는다면 뭐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정체성에 맞는 성격이 개발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하철 스피치를 제가 이제 한 13년 동안 했는데 지하철 스피치를 하다 보니까 계속 단속에 걸리는 거예요. 원래 지하철은 고성방가를 하거나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물건을 팔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스피치 교육을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단속하는 이제 단속 경찰들이 항상 그 이제 부평역에 있는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한 번 걸리면 5만 원씩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25만 원까지 벌금을 냈는데 저 5번을 걸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때 이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아,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내가 지하철 스피치를 강연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나는 법을 잘 지키는 착한 시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잘 변화시키는 변화의 전문가가 될 것인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된다면 뭘 선택해야 되지? 나는 착한 시민이 되는 것보다는 변화를 잘 시키는 변화의 전문가가 되겠어.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는 변화의 전문가야. 그래서 사람을 잘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때때로는 착한 시민이 안 되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계속 지하철 스피치를 강행을 하게 됩니다. 13년도. 쉽게 말하면 이제 행동이 뭘 따라왔죠? 정체성을 따라왔다는 거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은 그냥 달라진다. 이런 비슷한 예가 이제 6.25 전쟁 때 중공군이 그 미군 포로를 잡으면은 포로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은 하루에 2편씩 영화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오전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굉장히 어떤 그 문제성 있는 그런 영화를 보게 만들고 오후에는 그 사회주의에 대한 정말 그 긍정적인 이런 영화를 보게 만들면서 저녁에는 그 영화 감상물을 써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발표를 하게 만들어. 발표. 그걸 이제 매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 막스의 그 어떤 그 사회주의 이론 이걸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서 발표하게 만들고 한 6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이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때 정체성의 사인을 하게 만든 거죠. 나는 사회주의자이다. 나는 사회주의자이다 사인하게 만들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이제 우리 그 액자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진 찍게 해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사회주의자로 서명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한숙희, 뭐 예를 들어서 박영묵 이런 식으로 신문에 보도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막 앞에 나와서 발표하게 만들고 상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얼마 지난 이후에 이제 풀어주는 거죠. 이제 당신은 포로로 이 중국에 있을 필요 없다. 원한다면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이분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미군 기존에 이제 미군 시민으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스파이가 되었을까요? 예, 대부분이 스파이가 되더라는 이야기죠.
정체성이 바뀌어 버리니까 성격이나 행동은 그냥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발장도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요? 장발장이 처음에는 조카 배고픈 조카를 위해서 이제 빵을 훔쳐서 7년 동안 옥살이를 하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면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너는 착한 시민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너는 도둑놈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도둑놈이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출소를 하면은 착한 시민으로 사는 게 좋아요, 아주 쉬워져요, 아니면은 도둑질을 하는 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계속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도둑질이니까, 도둑놈이니까.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지막에 어떤 신부님의 은수주를 훔친단 말이에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또 붙잡혀 가는데, 근데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훔친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출소 선물로 미리 선물로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왕 주려고 내가 했던 거니 이거는 도둑질이 아니다. 그때 이제 이 장발장의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야, 나는 어쩌면 도둑놈이 아닐 수도 있구나. 어쩌면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제 이분이 진짜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그 지역의 리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바로 이제 정체성이 바뀌니까 행동 차원의 모든 스킬까지도 다 바뀌어버리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똑같다라는 얘기고 본질적인 성격과 똑같기 때문에 정체성이 바뀌면은 성격을 포함한 모든 행동 차원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체성은 뭐 어떤 것이라면 어떤 역할에 관한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속해 있는 시스템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정체성은 어떤 걸 포함해야 되느냐? 우선 1번에 삶의 방향을 찾고 명확해져야 된다. 삶의 방향,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게 분명히 있어야만 정체성이 확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삶의 방향이라면 삶의 목적, 의미 있는 비전, 꿈, 목표가 명확해졌을 때 정체성이 확립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아와 다른 사람들 사이 경계선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경계선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기계의 부속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의 예술 작가로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삶의 작가로서 어떤 자아를 다른 사람과 어떤 차이가 나는, 다른 사람과 나의 경계선을 만드는 쪽으로, 즉 독특한 나로서 이렇게 계속 교육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조직의 하나의 부속품으로, 그렇죠, 기계의 부속품으로 교육을 받았던 거죠. 학교에서 가르친 게 뭐냐면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응? 진급하고, 여자들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잖아요. 인간을 하나의 이제 부속품, 기계의 부속품으로 본 거죠. 근데 정체성은 기계의 부속품으로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독특한 존재로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삶의 예술 작가로서 나를 바라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우리의 정체성을 지지하는 신념과 정체성을 제한하는 신념에 대해서 명확해져야 된다. 정체성을 지지하는 신념을 우리는 핵심 신념이라고 그래요. 핵심 신념. 핵심 신념이 있어야만 정체성이 명확해진다는 거죠. 저의 핵심 신념이 뭐냐면은 저는 참 만남, 참 사랑, 참 자아잖아요.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참 자아를 실현해야 된다. 자기다움을 실현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다. 저는 이런 신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참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된다. 참 사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랑이 깃든 참 만남 심리 가족이 되어서 NLP나 체면이나 스피치나 이런 다양한 치유 변화와 관련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저의 신념인데, 이런 게 이제 저의 핵심 신념이 되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참 만남, 자 심리 가족의 대표이자 또 NLP 체면 전문가이자 또는 사랑의 치유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이 있으면 정체성 관련된 자기만의 신념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 이제 박영복 행복이사님은 나는 마라토너이다라는 정체성인데요. 자, 마라토너라는 정체성에 맞는 신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 지금 말하면. 자, 정확한 시간에 뭐 일어나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뭐 내가 정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몇 가지 신념이 있지 않겠어요? 인간은 안주하면 안 된다. 뭐 도전해야 된다. 이게 다 이제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핵심 신념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신념이 자, 명확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게 애매모호할 때 우리는 정체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아인식을 확장시켜야 된다. 자아인식은 나는 누구이냐 나에 대한 그 인식을 자아인식을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할 때 자, 너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근데 너 자신을 아는 게 이제 부정적인 너 자신을 아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나 자신을 알아라는 거죠. 크게 본다면 우리는 나를 알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 아시나요? 자, 신과 나눈 이야기 책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내가 신이라는 것을, 내가 신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다시 기억을 해내야 되는데 나는 원래 신이었고 신의 일부였다. 자, 그리고 기억을 해낸다는 건 신과 똑같은 멤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리멤버라고 할 때 리멤버 RE 다시 뭐뭐 하다. 멤버는 구성원이 되다 이 말이잖아요. 리멤버 다시 신의 구성원이 된다. 다시 신의 일부가 된다. 이게 리멤버 기억해낸다. 신의 일부라는 걸 기억해낸다. 이거는 신과 다시 일부가 된다. 이게 이제 리멤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아인식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원래 신의 모습으로 태어났고 신의 일부였고 어쩌면 내가 신과 똑같은 존재고 그래서 나는 모든 창조 능력이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나는 뭐 누구의 엄마고 너는 누구의 아빠고 뭐 회사의 어떤 뭐 직원이고 이건 너무나 이제 그 편협적인 좁은 그런 의미의 이제 자아잖아요. 자, 이걸 한도 끝도 없는 무한한 그런 가능성 있는 창조적인 나로서 확장을 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앤서니 라빈스가 이런 이야기해요. 당신이 죽을 때까지 목숨에 지장이 없는 한 실수를 저지른다면 어떤 실수를 저지를 것인가? 자, 터무니없이 당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러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터무니없이 당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실수를 저질러라. 그렇더라도 지금까지 당신 자신을 짓밟고 당신 자신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했던 그 과거를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박영복 이사님처럼 터무니없이 과대평가에서 도전하시다. 자, 그렇게 그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 이제 우리가 나무에 비유를 한다면은요, 나무에 이제 두 가지 외부적인 뿌리일 수도 있고 내부적인 뿌리일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뿌리라는 건 나무의 이제 가지, 줄기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부의 뿌리는 땅 속에 뻗어가는 뿌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정체성을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외부의 뿌리입니다. 즉 보다 더 큰 시스템에 얼마나 크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자, 나는 가족의 일원이고 직업적인 인간관계에 또 속해 있죠. 지역사회에 속해 있죠. 전 지구적인 시스템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이제 세상 속에 나의 역할을 발견하고 세상 속에 나의 자리매김을 할 때 정체성이 긍정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 속에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통해 어떤 헌신 대상에게 어떤 사명을 수행할 것인가 와 바로 정체성 관련이 있다는 거죠. 즉 정체성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에 관련된 감각이다. 사명에 관련된 감각이다. 이해되시나요? 정체성과 사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정체성 확립되려면 반드시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 직업 사명서 쓰고 개인 사명서 썼죠. 이제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내부적인 뿌리는 신경 네트워크와 관련된 건데 이런 건 이제 우리 내면의 개인적인 가치가 어떠하냐,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본인 능력에 대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자, 이런 게 또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정체성의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봅니다. 이제 이 정체성의 개발은 어떤 교육을 받는다든지 강의를 듣는다든지 뭐 멘토링을 한다든지 심지어 어떤 코칭을 받는다든지 이런 정상적인 방법에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네? 예.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안 돼요. 멘토링도 안 돼요. 코칭도 안 돼요. 오늘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체성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정체성은 스폰서십의 연습을 통해 촉진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스폰서십. 자, 스폰서십 바로 첫 만남 심리 가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자, 평가 판단 없는 무조건적인 수용과 존중, 공감적 이해, 그러면 진정성 있는 참만남. 자, 이런 세 가지 갖춰진 사랑이 깃든 관계 속에서 응원과 지지를 받을 때, 그때 정체성이 확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긍정적으로 바뀌려면 어릴 때부터 자, 부모로부터 계속 칭찬받아야 돼. 격려를 받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래 친구들이 막 그러니까 응원해주고, 또 진짜 어른들이 막 이게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격려해주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 나의 스폰서가 얼마냐와 정체성의 확립은 정비례한다 이거죠. 자, 미국의 하버드 대학 출신의 100명의 성공자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 100명은 어떻게 해서 하버드 대를 들어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인생이 크게 성공했지? 자, 그 공통점을 발견해 보니까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만 18세 이전에 한 명 이상의 사랑의 스폰서를 만났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가 도둑질을 하더라도 나를 지지해 준 거예요. 내가 낙제 점수를 받더라도 지지해 준 거죠. 너는 커서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거야. 너는 말하는 재주가 있어. 너는 사람들 말을 잘 들어주는구나. 너는 참 예의가 바르구나. 자,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그 자신의 존재감을 일깨워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한 분 이상의 사랑의 스폰서가 있더라는 거죠. 저도 저를 되돌아보면 결국 저도 스폰서를 만나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학교 6학년 때 저희 입학금을 내주기 위해서 장학상을 만들어서 장학상을 주신 우리 유창현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는 국어를 가르쳤던 우리 이명희 선생님이 제가 경남 진주로 전학을 갔을 때 5년 동안 손편지를 써주셨어. 200통 이상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담임 선생님은 제 성격 개조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학급 반장을 시켰어. 학급 반장을 하면서 계속 말하게 만들어서 성격을 막 개조를 시켜줬죠. 자, 이런 그 스폰서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NLP 체면 치료 전문가 내지는 변화의 전문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반드시 스폰서십이 필요하다는 거. 자, 이게 스폰서십은 우리가 얘기하는 참만한 심리 가족이라는 거 이걸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헬렌 켈러에게 우리 앤 슬리반 스님의 역할 이해하시죠? 앤 슬리반 스님과 같은 역할이 바로 스폰서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스티븐 길리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밀턴 에릭슨의 제자에 해당되는데요. 이분이 1997년도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스폰서십의 성과는 자아와 세상에 대한 자학을 일깨우는 것이다. 자아와 세상에 대한 자학, 즉 세상 속에 나의 역할이 무엇이냐, 세상 속에 나의 자리매김이 뭐냐를 일깨우는 것이다 이 말이죠. 세상 속의 자아와 자아 속에 세상에 대한 기술과 전통을 인도하는 것이다. 세상 속에 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세상을 품는 거죠. 내 안에, 내 내면 안에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이루어야지, 어떤 비전을 이루어야지, 왜 내가 해야 되지, 어떤 가치 신념 체계. 자, 이런 자아 속의 세상을 인도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체성 개발 관련해서 스폰서십은 다른 사람들 내부에 있는 잠재 능력을 일깨고 옹호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스폰서는 있지 않습니까? 스폰서는 꼭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꼭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스폰서가 될 수 있는데, 마치 우리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노사모라는 게 있었어요. 노사모의 그 회원들 보면은 6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작게 10대도 있고 20대도 있었죠. 그때 대지 재검통을 따가지고 자, 노사모 회원들이 그 정치 후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노사모 회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하나의 스폰서십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냈잖아요. 우리에게도 바로 이제 그런 스폰서십이 필요한 거지. 근데 이 스폰서는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은 꼭 대학을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박사학위를 따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남녀 성비를 구별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누구나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스폰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스폰서십은 바로 이제 내부의 잠재 능력을 일깨운다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정체성은 일시적인 단 한 번의 행동이나 테크닉을 통해 개발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차라리 정체성은 실용적인 목적과 상징적인 가치를 둘 다 갖춘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서 개발된다. 그러니까 실용적인 목적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꽃밭을 내가 좋아하는 꽃밭을 가꾼다든지 또 어떤 그림을 그린다든지 저처럼 아코디언 연주, 악기 연주를 한다든지 이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또 이제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목표를 점검하고 사명을 점검하고 긍정문을 낭독하고 뭐 자기 체면을 통해서 자기 암시를 하고 그런 활동들 있겠죠. 우리 자아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서 정체성은 개발이 된다고. 그래서 개인적인 실행에 일반 예들은 매일 일정한 양의 운동을 하는 것, 우리 이제 박영복 행복이사님은 마라톤을 하는 거, 이거 진짜 정체성 개발하는 거죠. 마라톤 하기 이전하고 한 이후를 비교해 보면은 어때요? 나 자신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마라톤 풀코스를 하고 또는 울트라 마라톤 100km를 하고 아마 그 운동을 하기 이전하고 이후에 뭔가 좀 달라질 거예요. 그걸 이루어내었을 때 뭔가 좀 뿌듯한 자부심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일정 운동을 하는 것, 매일 일정한 시간 글을 쓰는 것, 악기를 연주하는 것,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특별한 어떤 모임 참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정체성 개발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체성 개발이 되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또 정체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는 현상적인 자아, 두 번째 초월적인 자아입니다. 현상적 자아라는 것은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문제가 주어진다면 문제란 상황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나를 생각하는 그런 자아를 현상적 자아라고 그래요. 문제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은 내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문제적인 사람은 느껴지겠죠. 예를 들어서 저한테 자주 오는 분들이 발표 불안을 갖고 오는 분들인데 발표 불안의 현장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 나에 대한 느낌이 어떨까요? 나는 못난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현상적 자아라는 것은 문제라는 우물에 빠져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란 우물에 빠져서, 즉 문제란 체면에 걸려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더듬 현상을 갖고 있으면 말더듬이란 우물에 빠져서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우물한 개구리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는 우물 안에서 세상을 보니까 모든 게 우물로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개구리가 우물 밖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개구리 우물 밖을 놓으면은 개구리는 우물 신경 써요, 안 써요? 자, 우물 밖에 산도 보고 강도 보고 바다도 보고 이 넓은 세상을 보다 보니까 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제 우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현상적 자아에서 벗어나야 돼요. 문제에서 벗어나서 나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치료사로서 상담사로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저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문제 밖에 나와서 문제를 보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말더듬이란 우물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야 되고 발표불안 우물에 빠져나와야 되고 가정폭력 우물에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그 문제는 작아 보이죠. 밖에서 본다는 얘기는 바로 초월적 자아가 되는 거죠. 즉 관찰하는 나가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부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초월적인 위치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죠. 맞아요?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부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면 나에 대한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월적 자아, 바라보는 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상적 자아가 주도권을 가지는 한 내면의 나는 노예에 지나지 않으며 주체적 자아로서 삶의 선택은 없다. 근데 각성된 초월적 자아만이 내면의 지배자가 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선택이 가능하고 그 선택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